민호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라. 산속에는 순자의 외침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벌초는 깨끗이 되어 있었고 낙과 호미는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발자국 하나, 손때 하나 남지 않은 채 마치 하늘로 증발한 것처럼 내 아들. 발자국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호는 언제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10년 만에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었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순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올해 55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죠.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땅이 꽤 있었지만 순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땅이 아니라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진수와 둘째 아들 민호. 그 두 아들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순자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면서도 순자의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큰애는 또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에서는 다들 순자네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죠. 그래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사는 게 그렇게 바쁜가 봐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나갔지만 명절 때마다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집에 오기 싫어한다는 걸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올 거잖아요? 그럼요. 민호는 벌써 어젯밤에 내려왔어요. 순자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형과 달랐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명절마다 빠짐없이 내려와 차례례를 함께 지내고 벌초도 도맡아 했습니다. 민호야, 어서 일어나거라. 밥 먹어야지. 순자가 방문을 열자 민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차려드릴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괜찮다. 내가 피곤할 텐데 좀 더 자거라. 아니에요. 오늘 벌초 가야 하잖아요. 민호는 씻고 나와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갓 구운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죠. 민호야, 올해도 벌초는 내가 수고가 많구나. 어머니, 당연한 거죠. 형은 바쁘니까 제가 해야죠.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둘인데 매번 민호만 내려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미안했죠. 형한테 전화해 봤어요? 응. 근데 바쁘다고 하더구나. 회사 일이 있다나 뭐라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님 생신도 전부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갔죠.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올라갔다 올게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나 또 잘 챙기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호는 창고에서 낙과 호미 그리고 제초제를 챙겨 들었습니다. 뒷산 선상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죠. 순자는 마당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하고 효심 깊은 아들. 그런 민호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민호가 손을 흔들며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민호의 등을 비추고 있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례의 준비를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추석 연휴의 시작이었죠. 그 누구도 이날이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송편을 찌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으며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민호가 벌초를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미리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민호 그 녀석 벌써 끝났을 텐데 왜 안 내려오나? 순자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쯤 나갔으니 벌써 2시간이 넘었죠. 선산이 그리 넓지 않아서 평소에는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벌초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목이 마를 테니까요. 배가 고파서 느릿느릿 내려오나 보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마루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길 끝에서 민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올 모습을 상상했죠. 1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점심때가 되면 항상 집에 와 있었는데 오늘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밥 먹어야지. 순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신호가 가지 않는 산속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매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2시,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마당을 서성이며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들이니까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민호 아직 안 왔어?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침에 벌초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네. 벌초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너희 집 선산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요. 계속 전화했는데 전혀 안 받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산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했으면 큰일인데. 요즘 비도 많이 왔잖아.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산길은 험했고 낫을 들고 작업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만약 의식을 잃었다면 순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같이 올라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아주머니는 급히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네 집 마당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자네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찾아볼게요.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장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과 호루라기 그리고 밧줄까지 챙겨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산속에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도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헐떡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벌초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지만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낫이랑 호미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지? 이장이 무덤 옆에 놓인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가져간 낫과 호미 그리고 제초제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마치 작업을 마치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낫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호미도 흙이 털린 상태였습니다. 분명 민호가 작업을 끝내고 정리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을 사람이 땅바닥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걸었다면 분명 발자국이나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민호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라. 엄마 여기 있어. 순자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순자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산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민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처 계곡도 뒤졌고 동굴처럼 생긴 바위 틈도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젊은 청년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내려갑시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수색해야겠어요. 밤에는 위험해요.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발자국 하나라도 남아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라. 순자의 오열소리가 밤 산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자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순자는 정신을 놓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지만 순자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2명과 구조대원 여러 명이 산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경찰견까지 동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온데간데 없었고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출할 이유가 있었나요? 중년의 형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고
펜을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민호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효자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최근에 누구와 다투거나 문제가 있었나요? 금전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우리 민호는 착한 아이예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형제나 친척분들은요? 큰아들이 있긴 한데 서울에 있어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형제분들 사이가 어떠셨나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진수와 민호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땅 문제로 몇 번 다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민호가 사라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형제니까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형사는 순자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고 가게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하고 유산 문제로 다퉜다던데, 형제끼리 땅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대. 내가 직접 들었어. 혹시 큰아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실종되던 날 연락이라도 주고받았나? 순자의 귀에도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가 민호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설마 형이 동생에게 해를 끼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순자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순자의 삶은 멈춰버렸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호가 돌아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늙어버렸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죠. 민호야.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순자는 민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리 없다고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였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진수는 이제 쉰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나간 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말만 들려왔죠. 진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가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니? 바쁜데 올 것까지야. 순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진수가 병원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지만 순자는 진수가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늙으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다. 진수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순자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긴데? 땅 말입니다. 고향에 있는 땅 말이에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는 몇 년 전부터 땅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형제가 둘인데 어떻게 나눌 거냐는 둥.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또 하려고? 어머니, 현실을 봐야죠. 동생은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경찰 수사도 끝났고 실종 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민호는 살아있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10년이에요,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민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동생 찾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는 왜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죠.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땅이라도 정리를 해야 제가 계속 감당할 수 있죠. 순자는 진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탐욕이 보였습니다. 진수가 원하는 건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이제 받아들여야죠. 내 동생이야. 내 친동생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진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혈육인데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말이죠. 나가. 당장 나가.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나가주세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순자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입맛을 다시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진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주저앉듯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민호야, 너는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는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의 말대로 민호는 정말 죽은 걸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몰라. 내 민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순자는 믿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땅 얘기, 실종 선고 얘기, 동생은 이미 죽었다는 말. 안 돼. 민호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순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수와 민호 두 아들을 낳아 키웠지만 이제는 한 아들은 사라지고 남은 한 아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아들들을 키웠는데 이게 끝인가요? 새벽이 되자 순자는 가까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젊은 모습의 민호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꿈속에서 민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민호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가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순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 없는 또 하루가 말이죠. 한 달 후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방이 있는 집, 민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고향 마을로 돌아온 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순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집은 낡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밥 좀 해줄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엄마 집에 왔어. 순자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죽을 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순자는 그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호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뒷산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그 산이었죠. 대문 밖에서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택배 왔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택배 기사가 건넨 전자패드에 서명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택배 상자와는 달랐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고 테이프도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위를 가져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상자를 열자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작업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남색 작업복이었는데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작업복을 알아보았습니다. 민호가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이게 민호 옷이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발도 들어 있었습니다. 묵은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였습니다. 민호가 벌초 가던 날 신고 갔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는 말일까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민호야, 민호가 살아있어.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민호가 살아있대요. 여기 봐요. 민호 옷이랑 신발이 왔어요. 순자는 작업복과 신발을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민호 거야? 맞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직접 사준 옷이에요. 여기 이 얼룩도 기억해요. 순자는 작업복 소매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페인트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집 수리할 때 묻은 것이었죠. 그럼 이 상자는 누가 보낸 거야? 몰라요. 발신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봐요. 이 쪽지. 순자는 쪽지를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쪽지를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장난 아닐까? 장난일 리 없어요. 이건 진짜 민호 물건이에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어요. 당장 전화할게요.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진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퇴원하셨으면 말씀 좀 하시죠.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내가 바쁜 줄 알아서 그냥 왔다. 진수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놓인 상자와 작업복,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택배가 왔어. 민호 옷이랑 신발이야. 순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물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건데요? 모르겠어. 발신인이 없어. 근데 이 쪽지 좀 봐. 민호가 살아있대. 순자는 쪽지를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진수는 쪽지를 읽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사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 민호 옷이라고. 10년 전 물건을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누가 어머니 약 올리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진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짜야. 민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동생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한다니까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아주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진수는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딴 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재산?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동생 얘기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자 그냥 버리세요. 경찰 신고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요. 싫어.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순자는 작업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진수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민호가 살아있다면 꼭 찾아낼 거예요. 순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작업복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민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지 꼭 찾아낼 거야.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물건을 받은 후로 마음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순자는 작업복과 신발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민호의 것이 맞았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민호를 아는 사람이 틀림없어.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죠. 1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마을의 모든 일을 꿰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계세요? 오, 순자 씨. 어서 들어오세요. 이장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10년 전 민호가 사라지던 날 말이에요. 혹시 이상한 일 없었나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글쎄요. 그날은 추석 전날이라 다들 바빴죠.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날 새벽에 큰아들이 내려왔더라고요. 진수가요? 네. 제가 산책하다가 봤어요. 새벽 5시쯤이었나? 차를 몰고 마을로 들어오는 걸 봤죠. 순자는 놀랐습니다. 진수는 추석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마을에 왔다니요?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줄 알았죠. 아들이 어머니 보러 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게다가 경찰한테는 말했어요. 근데 경찰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가 그날 새벽에 마을에 왔다니. 그리고 민호가 낮에 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진수가 민호를 만났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이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마을의 모든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순자 씨. 어떻게 된 거예요? 택배 받았다면서요?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다들 서로의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민호 물건이 왔어요. 정말 민호 거예요? 누가 보낸 건데요?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주머니, 혹시 10년 전에 진수가 마을에 왔었나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왔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언제요? 추석 전날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술이랑 담배 사갔어요. 오후에요? 이장님은 새벽에 봤다고 하셨는데. 그럼 2번 온 거 아니에요? 새벽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온 거겠죠. 순자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진수가 왜 여러 번 마을을 드나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진수가 이 근처 술집에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던데. 무슨 소리요? 동생만 없으면 땅이 다 자기 거라고 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김씨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동생만 없으면 땅이 자기 것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김씨 아저씨 어디 계세요? 저기 정자에 계실 거예요. 요즘 맨날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순자는 급히 슈퍼를 나와 마을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씨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사라지던 날 진수를 보셨다면서요? 김씨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술집에서 봤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제발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순자의 간절함에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날 진수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서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땅을 못 팔아서 화가 난다고 동생만 없으면 다 자기 거라고 했어요. 정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저도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형이 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순자는 몸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민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형제인데,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말이죠. 혹시 민호하고 다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것도 말이 나왔어요. 진수가 민호한테 땅 팔자고 했는데 민호가 반대했대요. 그래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커서요.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실종 당일 마을에 왔었고 민호와 땅 문제로 다퉜고 술자리에서 동생만 없으면 땅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진수가. 순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진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당장 내려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말 안 할 거야? 민호 사라진 날 내가 마을에 왔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내가 새벽에 왔다가 오후에도 왔다고 했어. 그리고 술집에서 동생만 없으면 땅이 내 거라고 했다면서? 그건 당장 내려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진수가 뭔가 알고 있어요. 민호 사라진 날 마을에 왔었대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뭐라고? 그리고 술집에서 동생만 없으면 땅이 자기 거라고 했대요. 민호랑도 싸웠고요.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내 친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순자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밤이 되었고 진수의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얘기 좀 하자. 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어? 다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있어. 사람들이 다 봤어.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뭘 한 거야? 대답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괜히 없는 자식 그리워하며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진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진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야? 내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수는 뺨을 어루만지며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이었죠.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순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게.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올해 75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죠.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릴 만큼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을 존경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박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다. 여기 마당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박노인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뒷산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르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10년 전 일 말이야.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말이지? 그래. 내 둘째 아들 민호 말이야.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일을 알고 있었어.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노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니. 1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다니.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아침 나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었어. 새벽부터 올라갔지. 그런데 선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구나.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였어. 가까이 가보니 진수와 민호였지.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진수와 민호가 그날 만났다니. 뭐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땅 얘기였어. 진수가 땅을 팔아야 한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구나. 민호는 반대했지. 조상님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화를 참지 못하더라. 민호를 밀쳤어.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순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가 낭떠러지 쪽으로 넘어졌어.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지.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도 놀라서 숨었어. 진수는 겁에 질려 있더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동생 이름을 불렀지. 하지만 대답이 없자 그냥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신고도 안 하고요? 그래. 진수는 겁이 났던 거야.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망친 거지.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민호를 밀었고 민호는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진수는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민호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건가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죽지 않았어.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얼른 내려가서 확인했어. 민호는 계곡 아래에 쓰러져 있었지. 숨은 쉬고 있었어. 하지만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의식이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근처 마을 보건소에 연락했어.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야. 보건소 의사가 와서 민호를 응급 처치하고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살았다니. 병원으로 갔다니. 그럼 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어. 민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요? 그래. 기억상실증이야.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지만 기억을 잃었다니.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민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지갑도 없었고 핸드폰도 계곡에 빠져서 망가졌더라고. 결국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지. 그럼 지금 민호는 어디 있어요? 옆 마을이야. 거기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더라. 나도 몇 달 전에 우연히 봤어.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민호가 맞더라고. 정말이에요? 정말 민호가 살아있어요? 순자는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어. 기억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지. 강태수라고 불리더라. 저를 기억할까요? 모르겠어. 기억 상실이 완전히 나았는지는 모르겠어.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가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진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 박노인이 순자를 말렸습니다. 진수는 1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어.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땅을 팔라고 강요했어. 이건 범죄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왜 1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도 고민이 많았어.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민호도 기억을 잃었으니 본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택배 보낸 것도 어르신이시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의 물건들을 내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어. 때가 되면 내게 보내주려고 했지.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순자는 박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민호를 만나러 가자. 박노인과 순자는 함께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이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불렀습니다. 저기 정원에 있대. 가보자. 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한 남자가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민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분명 민호였습니다. 누구세요? 민호는 낯선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야. 엄마야. 순자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너는 민호야. 내 아들이야.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는 혼란과 낯설,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수예요. 제 이름은 민호가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김민호야. 내 둘째 아들이야. 10년 전에 벌초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사고요? 민호는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뒤통수에는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바위에 부딪혀 생긴 흉터였죠.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10년 전 일은 물론이고 그 전 일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낯선 여인의 품이 왠지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아니 태수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10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다쳤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형 진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산, 무덤, 낫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는 장면.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보는 것 같았죠. 형이라고 하셨죠? 진수라는 사람이요. 그래, 내 친형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밀었어. 땅 문제로 다투다가 말이야.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밀었다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잃고 10년을 살았다니.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럼 저를 그냥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 진수는 겁이 났던 거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망친 거지. 신고도 안 하고 말이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고 겁이 났어도 동생을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머니는 나를 찾으러 다니셨나요? 그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다 뒤졌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형 때문이야. 순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인이 웃으며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바로 순자였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나야. 엄마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따뜻함, 익숙한 냄새, 그리고 집에 대한 그리움.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익숙해요. 이 느낌이. 순자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한참 후 민호와 순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효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말이죠. 너는 항상 형을 따랐어. 형이 뭐라든 편을 들어줬지. 형이 잘못해도 감싸주고. 그런 동생을 형이 그렇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진수는 벌을 받아야 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야겠어요. 형을 만나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오늘이 추석 전날이야. 꼭 10년 전 그날과 똑같아. 마을에서 잔치가 있어. 진수도 올 거야. 순자와 민호는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노인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마을 잔치가 열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순자 일행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 민호 아니야? 세상에, 정말 민호잖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의 귀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민호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마을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진수가 보였습니다. 진수는 술잔을 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 순자가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민호는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진수는 뒤를 돌아보다가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민호?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안 됐나요? 형은 제가 죽기를 바랐나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 전 그날 형이 저를 밀었죠. 땅 문제로 다투다가요. 회관 안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실수였어. 실수라고요? 그럼 왜 도망갔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는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이 났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형이 동생을 버린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10년을 살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 얼굴이 나타나서 나를 원망하는 꿈을.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민호를 밀었다니, 그리고 도망쳤다니,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넌 왜 살아 돌아온 거야? 순자는 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두 아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순자의 외침에 진수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민호는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형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형?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겠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하니까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의 말에 회가 나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형제 간의 비극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그렇게 하겠니? 형을 용서한다는 거니? 네, 어머니.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았고요. 이제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호는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해. 동생을 다치게 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쳤으니까. 감옥에 가든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게.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진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박노인과 순자 그리고 민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진수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민호와 다퉜던 일, 민호를 밀었던 일, 그리고 도망쳤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상해죄와 유기죄로 입건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진수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민호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형 자격이 없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수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회관 안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형이 동생을 그렇게 대하다니.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 사람들은 순자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 아들은 돌아왔지만 다른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회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도 함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순자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구나.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순자는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함께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차례례상을 차렸습니다. 박노인도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조상님들께 민호가 돌아왔다는 걸 알려드려야지.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조상님들께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진수도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순자와 민호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뒷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여기서 나랑 같이 살 거니?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기가 제 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형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수 말이니? 네. 제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어. 너를 많이 아꼈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울면 달래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랬어. 그랬어요? 응. 근데 크면서 변했어. 돈에 욕심이 생기고 가족보다 자기가 중요해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 순자는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도 내 아들이야.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 아이도 10년 동안 괴로워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언젠가는 형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해와 유기 혐의였습니다. 진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벌을 받기로 했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진수가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수가 보였습니다. 진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 잘못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정말 후회돼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형, 건강 챙기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가족이니까요. 민호의 말에 진수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거라. 나오면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니. 꼭 나와서 잘할게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수도 뉘우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 형과 놀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민호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선산에 올라갔습니다. 벌초를 하고 차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박노인도 함께였습니다. 조상님들,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무사히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이 다시는 욕심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순자는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려가요. 그래. 집에 가서 밥 먹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호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민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이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자신. 모두가 웃으며 행복하게 밥을 먹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기억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던 기억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